1번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각 경우에 지분 비율만큼 기속된다. 2021년도 판례죠. 지분 비율만큼 기속된다. 맞는 내용이고, 428조면은 그 보증채무 시작이죠. 428조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란이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그 서면으로 이제 중요한 거니까 남의 보증 서는 거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서명을 하도록 428조. 그쵸,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구두로는 할 수 없죠. 보증 계약을.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거. 아, 기명 날인하고 서명을 구분하는 거죠. 서명은 본인 이름을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인이라고 많이 하는데 엄밀하게는 다 서명입니다. 물건 사고 카드 결제한 다음에 그, 그 전자 그 쬐끄만한 데다가 서명해 달라고 하죠, 보통. 예. 이렇게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써야지 이렇게 찌리리릭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 그 쓰는 거 그런 거는 안 되죠, 원래는. 아무튼 서명하고 기명 날인 구분하는 거.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되고 기명 날인은 남이 대신 할 수 있죠. 대행할 수 있죠. 이름 쓰고 옆에다가 날인 도장 찍는 거니까. 2번도 맞는 거. 19년도 판례고요. 서명은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걸 의미하고 타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타인이 대신 이렇게 하는 건 서명이 될 수 없죠. 기명 날인은 이름 쓰고 저기 하는 거니까 가능하다. 네. 3번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상기를 한 경우에, 예, 이것도 절대적 효력이 있죠. 판례에 인정이 되죠. 변대공상,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이 네 가지는 부진정 연대 채무의 경우에도 절대적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는 다 상대적 효력이다. 뭐 채무 면제나 이런 것들 다 상대적 효력이죠. 당시 다른 존재를 알았던지 몰랐던지 관계없이라고 그랬죠. 알았던 경우에 하나예요. 땡 틀렸죠. 중요한 거 이거 저기 했죠.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계되지 좌우되지 않는다. 3번이 틀렸고, 4번 여러 사람이 공동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른 임대차 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되고, 그쵸, 전원이 전부에게 547조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네, 전원이 전원에게 해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 출제로 공동 면책이 된 경우에 이게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통지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른 그 통지를 못 받은 연대채무자에게 어떤 그 저기를 어드밴테이지를 줘야죠. 그리고 통지하지 않은 이 연대채무자한테는 페널티를 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통지를 안 해주는 바람에 그 대항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연대 채무자에게 그러면은 그 책임을 물어야죠. 야, 네가 통지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그거 행사를 못했잖아. 그러고 그 통지도 없이 지 멋대로 혼자서 변제를 한 그 연대 채무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야겠죠. 그 대항 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그럼 상계로 소멸할 채권을 그러면 그 연대 채무자에게 넘기면 되죠. 너 때문에 내가 이거 상계권 행사 못했으니까 네가 이 채권 갖고 가가지고 네가 알아서 상계를 하든지 네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이전하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고. 38번 양육도 친상법이네요. 옳지 않은 거 3번이 틀렸고, 양육자는 인지 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당한 게 마땅하다 그러면은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23년도 최근 판례네요. 그래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2번 가정법원이 924조 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그럼 자녀에 대한 양육권 행사도 결정한 경우에 민법 적용하여 미성년 후견인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양육권만을 제한해가지고 친권 중에 그래서 이 양육권만 지금 그 후견인이 대신 갖고 온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양육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네, 그걸 청구해야겠죠. 네, 어떠한 이유로 이제 지금 부모가 직접 친권을 행사하는 거를 지금 법원이 제한을 한 거예요. 뭐 무슨 사정이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뭐 이 후견인은 뭐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애가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그 애 부모한테 돈 받아와야죠. 네. 뭐 실비 청구해야죠. 3번 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이게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면 다시 정해야겠죠. 네, 뭐 그냥 끄트머리 그냥 바꾸는 겁니다. 3번 틀렸네요. 이것도 최신 판례죠 나름. 다 2021년도 이후에 다 최신 판례들만 다 갖고 왔네요. 4번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주장. 이런 거는 그냥 상식 범위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양육 이런 것들은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불구하고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뭐 당연히 판단해야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 네. 그대로 판례 갖고 왔고요. 국민과 혼인을 한 후에 이렇게 됐을 때 외국인보다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그 뭐라 그러죠? 네. 그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아이들이 되게 많죠. 네, 공익 광고 그 TV에도 공익 광고 맨날 나오고 뭐 우리는 같은 적이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추세를 반영하는 판례입니다. 무조건 외국인 한국말 조금 떠듬떠듬하는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39번 저당권. 네, 중요한 부분 나왔네요. 민법 360의 일괄 경매 청구권 토지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건물에 대하여 네, 추가 신청할 수 있죠. 네. 병합하여 일괄로 진행하면 상당하다. 네. 2001년도 판례입니다. 맞고요. 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에 일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솔직히 자신의 채권 전액을 청구하였다면 전액 우선하에 변제받고 뭐 당연한 얘기들이죠.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잔액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이며 당연히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죠. 앞사람이 배당을 전부 다 만족을 할 때까지 뒷사람은 못 받고요. 선순위 근저당과 후순위 근저당과 동일이냐 달라진 건 아니다. 근데 판례 내용 뭐 그냥 그대로 다 갖고 왔습니다.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상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는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관계. 그러한 근저당 설정이도 유효하다. 답이 뭐였지? 4번?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게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면 이제 근저당권 설정을 갑 명의로 해야 되는데 갑 명의로 안 하고 갑의 자녀인 무 명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건 갑인데 그러니까 채권자가 갑인데 근저당권자가 그 갑인데 지금 갑의 자녀인 무 이름으로 근저당권자를 등록을 한 거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무나 갑이나 뭐 부자지간이니까 네. 갑의 자녀인 무 이렇게 했더라도 네, 뭐 주체가 다르긴 한 거죠. 네, 채권자는 갑인데 지금 근저당권자는 무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갑 자녀이니까 가족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불가분적인 채권자 관계에 있다. 그런 여지가 상당하죠. 부모 자식 관계니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다. 뭐 갑이나 무나 부자지간이니까 그놈이다 그런 뜻이죠. 뭐 4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을 소유로 목적으로 지상권에 미치게 되므로 등기 없이 당연하게 취득하게 되나 이 경우에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지상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지상권도 같이 가야죠. 네. 앞에 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을 또 살짝 틀었죠.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96년도 판례고